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죠.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KBS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했다. 이력서는 수십 군데 넣어봤고 면접은 3번 정도 봤지만 모두 떨어졌다. 고로 나는 우리 집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슬프고 우울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나는 우울해하면서도 뭐 어때? 하는 생각으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하던 9급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했다. 읍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는데 사실 공무원 공부가 체질에 안 맞는지 집중을 잘 못했다. 나이가 들어 나를 알아가는 요즘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공무원 공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부지런히 컴퓨터나 다른 기술을 배워서 취업에 좀 더 도전해볼 걸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공무원 공부를 해보시겠다고 도서관 열람실에 박혀 있었다. 점심을 먹고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어 몸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때마침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눈에 다래끼가 났다며 안과에 가신다고 했다. 공부도 잘 안 되니 이때다 싶어 따라가겠다고 나섰다. 시골 읍내에 딱 한 곳이던 안과에 난생 처음 안과라는 진료 과목의 의원에 들어섰다. 그날 겨울이 다가오던 늦가을의 어느 오후, 그날 이후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의 삶 어디쯤에 난데없이 뚜렷하고 분명한 선 하나가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다래끼 진료가 끝나고 갑자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야맹증이 있던 나를 걸고 넘어지셨다. 왜 그렇게 야맹증이 사라지지 않나며 검사나 해보라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굳이 검사하냐고 투덜대면서도 한편으론 은근히 궁금하기도 했다. 의사는 동공을 확장해서 좀 보자고 했다. 난생 처음 눈에 안약이라는 걸 넣는데 왜 이렇게 눈이 깜빡이는지 간호사가 동공 확장제를 넣으며 꽤 고생했다. 한 30분 후 다시 진료실 입장. 검사기기에 턱을 올리고 눈을 한쪽씩 의사가 본다. 양쪽을 다 살펴본 후 의사는 1초, 2초, 3초. 망막색소 변성증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실명할 겁니다. 큰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세요. 소견서 써드릴게요. 뭐래? 의사가 뭐라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더 웃긴 것은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와 나는 그냥 그 자리를 나와 소견서를 받고 의원을 나왔다. 아버지 차로 집에 오면서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묻자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너 눈 잘 보이잖아 하시기에 잘 보이지? 이렇게 대답했다. 근데 밤에 잘 안 보이고 계단 내려갈 때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잘 봐. 서울에 병원 한번 가보지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일주일 뒤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법이 없고 실명하는 악랄하고 지독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확진을 받았다. (22살) 되던 해 2월 엄마가 돌아가셨다. 인생의 가장 만화 같은 일이다. 솔직히 40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2달 동안 혼수 상태이셨고 방학이라 특별히 할 일이 없던 내가 엄마 곁을 지켰다. 그 시간이 아주 좋았다. 뭐가 그리 좋았을까? 엄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알았고 결국 이렇게 혼수 상태로 돌아가실 줄 알았지만 그때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냥 매일 엄마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고 엄마를 만질 수 있어 좋았다. 다시 일어나서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추지 않아도 되니 이렇게라도 계속 살아계셨으면 했다. 엄마 옆에서 병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도 읽고 엄마가 부르던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긴 해도 엄마와 대화를 하고 그 2달을 잊을 수가 없다. 대학원에 다니느라 엄마 곁에 같이 못 있었던 큰언니는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이었던 것 같지만 솔직히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엄마는 오롯이 나의 차지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대학교 근처에서 하던 자취생활을 그만두고 시골로 다시 돌아갔다. 언니들이 결혼하여 혼자이실 아버지와 같이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3년 자취생활이 많이 외로웠기에 고향으로 가고 싶었다. 아버지는 돌아와 취업도 못하는 딸을 못마땅해야 하셨지만 말이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실명의 예고장이 왔다. 무엇인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당시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 있는 상태였지만 시력이 양호한 편이었다. 그것도 오래 버텨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의사는 삼류 점쟁이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당최 모를 소리만 했다. 아무튼 인생 최악의 예고장을 들고 발걸음을 큰언니에게로 향했다. 솔직히 우리 큰언니에게 푸근함은 없다. 나와 성격도 안 맞고 그렇다. 하지만 엄마가 안 계시는 그때 큰언니에게 뭔가를 바랐나 보다. 당시 언니에게 바란 것은 함께 울어주며 함께 이겨내보자 같은 말 한마디였을까? 위로를 바랐던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 여하튼 큰언니에게 갔다. 언니가 보고 싶었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는 언니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교실로 갔다. 언니는 업무를 마치고 나를 반겨주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척이나 덤덤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덤덤하게. 그 어떤 위로나 표정의 변화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게 너무 서운했다. 이 언니가 왜 이러지? 벽에다가 떠들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큰언니에게 너무 서운했다고, 언니가 미웠다고, 언니에게 못된 소리로 막 퍼붓기도 했다. 큰언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보다 열이다. 재미는 무척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속이 착하다는 건 안다. 책임감 때문인지 재미없는 성격 때문인지 언니는 내가 힘들 때마다 듣기 싫은 최악의 말만 골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부지 막내에게 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현실을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본인까지 감정에 치우치면 동생이 더 힘들어할까 싶어 그런 것이다. 최근 들어서야 언니가 조금씩 이해가 된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고 내 생각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누군가의 말을 가슴속 깊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마음만큼은 나를 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직도 많이 어려운 인생의 한 부분이다. 그날 큰언니에게 내가 원하는 위로는 받지 못했지만
마음이 더욱 단단해진 건 사실이다. 기대고 싶었던 큰언니의 덤덤한 반응에 나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 울고 우울할 시간이 없다. 인생은 흘러가니까. 이런 식상하지만 결코 틀리지 않는 꼰대 같은 말이랄까.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현실 속의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대학 졸업 후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매번 떨어지고, 이 야맹증이 왜 이렇게 낫지 않을까 싶어 들린 안과에선 시력을 점점 잃게 되는 병, 망막색소 변성증이란 진단을 받고, 또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다고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정말 꿈 많은 20대에 너무 많은 시련을 겪었을 저자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 먹먹해지는데요. 그래도 한때 청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제목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우리 또 장근영 작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얘기 이어드리겠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멀어져만 가네요. 괜한 욕심은 발걸음을 멈춰보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 맘은 그댈 잡죠. 많이 사랑했는데 정말 좋았는데 지난 추억이 날 붙잡고 놓질 않아요.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그댈 만난 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운명과도 같았죠. 우리 다시 사랑할 때까지 그댈 기다릴게요. 좋은 기억만 행복했던 추억만 가져가요. 생각이 날까요? 기억은 할까요? 그대 내 손에 쥐어주던 편지들까지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그댈 만난 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운명과도 같았죠. 다시 사랑할 때까지 그댈 기다릴게요. 좋은 기억만 행복했던 추억만 가져가요. 셀 수 없이 많은 날이지 나 그리워하죠. 나의 눈물만큼 커져가네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대 이름 불러요. 그대 기억 안에 멈춰버리죠.
대학교 4년 동안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토익 점수는 600점대이고 학교만 열심히 다닌 결과 졸업 학점은 4.0이 조금 넘지만 이렇다 할 스펙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어떤 일을 하며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전혀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3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에 틈틈이 모아둔 용돈으로 노량진에 있는 9급 공무원 학원을 등록했다. 그냥 그랬다. 언니가 2명이다. 모두 공립학교 교사다. 그렇다 보니 나도 공무원이나 해볼까? 하다 보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목표의식이 없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았다. 자신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랐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이 뭘까? 현재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일을 통해 해보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이 없었다. 어떤 것이라도 목표의식 없이 하는 일들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과정이 흐려진다. 공무원 공부도 그렇게 시작했다. 공무원이 꼭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남들이 하고 공무원이 좋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이러니 무슨 의지가 있었겠는가. 애초에 흥미도 전혀 없는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정말 바보 같은 시간을 보냈다.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공무원 공부에 더욱 집중하지 못했다. 가족들에게는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멍하게 지냈던 것 같다. 열정이 없는 자에게는 결실은 없다. 그런 시간이 꽤 지나고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구나 싶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언니들에게는 늘 한참 못 미치는, 뭐랄까, 늘 우리 집의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다. 공부는 중간 정도였고 성격도 늘 언니들에 비해 부족한 막내였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집안에 핵폭탄이 될 것 같았다. 늘 부족하고 철없는 나지만 그래도 한 번 태어난 인생이니 언니들만큼 인정받는 사람은 못 되더라도 스스로 밥은 먹고 살 정도로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잠을 설치며 진로를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흥미없던 공무원 시험에 지쳐가던 시기, 그리고 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 환자인 나는 눈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정기 진료를 갔는데 담당 의사가 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의사는 좀 특별했다. 전 의사와는 달리 진료실 문 앞에서부터 에스코트하듯 진료할 의자까지 안내를 해주었다. 그리고 본인 자리로 가서 다정한 인사로 진료를 시작했다. 대학병원 의사에게서는 처음 느껴보는 친절함이라 무척이나 어색했다. 그 어색함에 이건 뭐지? 하고 생각하며 질문에 단답형으로 조금은 냉랭하게 대답했다. 그는 정말 이상했다. 눈을 살펴보더니 물었다. 안경은 어떤 거 쓰세요? 그냥 안경점에서 해주는 대로 썼어요. 하니 의사는 교정 시력을 최대한 높게 쓰지 말고 좀 흐리게 보이더라도 도수를 좀 약하게 쓰는 것이 좋다며 서랍을 열어 안경점 아저씨처럼 여러 렌즈를 씌워주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는 물었다. 장애 등록은 하셨어요? 장애인? 와, 속으로 놀라며 되물었다. 저 장애인이에요?
물음에 의사는 살짝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교정 시력이 나오시니까 장애인 등록 안 하시고도 생활에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등록하시면 혹시 있을 수 있는 혜택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알았다. 내가 장애인, 그것도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시각장애인은 TV 드라마나 전철에서 구걸하는 분, 학창시절 봉사활동 가서 본 분들 정도가 다였다. 그런데 내가 시각장애인이란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고 완전 얼음이 되어버렸다. 마치 우주 어딘가에 붕 떠있는 듯 몽롱해졌고 막연히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혼돈의 진료 끝에 의사의 소견서와 결과지를 잔뜩 들고 집에 왔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서류들이다. 단순히 병이 있는 환자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의 차이는 뭘까? 그저 희귀 안과 질환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 생각하다가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차이가 엄청남을 느꼈다. 왜일까? 네, 의사로부터 병이 진행되면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그게 장애를 갖게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어려웠었나 봅니다. 어디 저자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중도장애인이 장애를 인정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장근영 작가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으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내고 또 특유의 쾌활함을 되찾게 될까요? 궁금한 이야기 다음 주 우리 동네 책방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낭독에는 KBS 성우 이지선 씨였습니다. 장윤정이 부르는 어머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정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